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 계속 자주 생각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포리스트 카터 지음, 조경숙 옮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책 뒷면에 뒷표지에 나와 있는 독자 리뷰로 대신하겠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책. 이 책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존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운다. 책을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이 책은 나를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도록 변모시켰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큰 소득이 하나 생겼다. 내 아들에게 귀가 닳도록 해줄 말을 여기서 발견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땅은 빼앗기고 떠나야 했지만 결코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않았던 체로키족의 눈물의 여로에 대해, 땅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 인디언 혼혈 소년의 이 이야기는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경건한 깨달음을 말이 아니라 느낌과 감동으로 전해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영혼이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정말 감동적인 책이다. 이 책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교훈과 유익한 지혜가 깊이 스며 있으며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눈물 나도록 슬픈 이야기도 담겨 있다. 내 영혼도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데요. 한 340쪽 정도입니다. 좀 나누어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원제 The Education of Little Tree. 내 이름은 작은 나무.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된 나를 놓고 친척들 사이에서 꽤나 시끌벅적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그때까지 살던 통나무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다. 친척들은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 뒤뜰에 머리를 맞대고 서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열심히 입방아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페인트 칠이 된 침대와 탁자, 의자 따위를 나누어 가지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친척들 틈에서 벗어나 뜰 구석에 묵묵히 서 계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뒤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체로키족의 피가 반 섞인 혼혈이고 할머니는 순수 체로키족이시다. 할아버지는 거의 2미터가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삐죽 솟았다. 거기다 할머니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사람들 머리 너머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한다. 큼지막한 모자를 쓰시고 교회 갈 때나 장례식 때만 입는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 말이다. 나는 한 발 한 발 뜰을 가로질러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가 그 긴 다리에 매달렸다. 친척들이 떼놓으려 해도 부둥켜 안은 손의 힘을 풀지 않았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울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오직 할아버지 다리만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은 떼내려고 하고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몸을 굽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척들이 일제히 내 몸에서 손을 뗐다. 할아버지는 좀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쩌다 한마디 하시면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셨다. 그날 오후 늦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큰 길로 나왔다. 한겨울이라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내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길섭을 따라 앞서 걸으셨다. 나는 얼마 안가 할아버지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뛰다시피 걸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뒤에서 따라오시던 할머니도 자주 치마를 들어 올리면서 젠걸음으로 걷고 계셨다.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도 우리의 이런 행진은 그대로 이어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만큼 앞서 걸으셨다. 할아버지를 간신히 따라잡은 것은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버스 앞쪽에 걸린 행선지 표지판을 일일이 읽어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하셨다. 과연 할머니는 우리가 탈 버스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집어내셨다. 어느새 주변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 그건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에 발을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나. 할머니는 차문 바로 안쪽 제일 낮은 승강구 계단에 서 계셨다. 할아버지가 바지 앞주머니에서 물림새가 달린 지갑을 꺼내 버스 요금을 내려 했다. 차표는 어디 있는 거요? 운전사가 어찌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지금 차비를 내려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어디로 가는지 말해요 라고 속삭이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가 얼마를 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돈을 세어 나갔다. 차 안의 불빛이 워낙 흐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전사가 손님들에게 얼굴을 돌리더니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는 하여간 못 말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승객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차표가 없다고 해서 크게 악의를 품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버스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웬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그 아주머니는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눈 언저리는 온통 푸르죽죽한 멍이 들었고 입가에는 시뻘겋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곁을 지나치려 하자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다가 금방 도로 떼면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야, 푸. 하지만 웃는 걸 보니 아픈 건 금세 사라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아줌마 옆에 앉았던 아저씨도 자기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두들기면서 웃어댔다. 그 아저씨는 굵고 번쩍거리는 넥타이 핀을 꽂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부가 부자이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았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내 무릎 위로 손을 뻗어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버스에서 자갈길로 내려섰을 때는 밤이 한창 이슥해서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유리가 쨍 하고 깨질 것처럼 공기가 차가웠다. 둥그런 수박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달이 얼굴을 내밀고 저 멀리 구부러져 돌아간 곳까지 우리 앞길을 은빛으로 비춰주었다. 자갈길을 벗어나 가운데로는 풀이 자라고 양옆으로 마차의 바퀴 자국이 선명한 흙길로 들어서자 산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이때 우리는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반달은 높은 산등성이 바로 위에 높다랗게 걸려 있어서 올려다 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야 했다. 나는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듯한 산의 무게에 몸을 떨었다. 할머니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웨일즈, 얘가 지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널따란 모자 그늘에 가려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다시 몸을 돌려 걷기 시작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훨씬 쉬웠다. 할아버지가 걷는 속도를 늦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도 지쳤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바퀴자국이 난 널찍한 길도 끝나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언뜻 생각으로는 우리가 산을 짓밟으면서 앞으로 나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걸어보니 산이 손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울리기 시작했다. 주위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은 휘파람 소리와 숨소리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춥지는 않았다. 길 옆에서는 달랑거리는 소리와 깐닥거리는 소리, 술렁이는 소리들이 뒤섞여 흘러갔다. 바위 위를 굴러 내려오면서 멈추는 곳마다 여울을 만들고 다시 굴러 내려가는 시냇물 소리였다. 이제 우리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새 반달은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히 토해내고 있었다. 덕분에 계곡에는 회색빛 아치 같은 것이 드리워져 우리 모습을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할머니가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인디언 노래였다. 굳이 가사를 붙여 부르지 않아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길고도 구슬픈 듯한 울음소리가 오열하는 듯한 긴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지면서 산속으로 도로 사라져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건 모드라는 놈이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귀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잠시 후 우리는 여러 마리의 개에게 둘러싸였다. 개들은 할아버지 주위에서 낑낑거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기도 했다. 모두가 짖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다. 할아버지가 그만해 모두
하고 소리 지르자 그 소리 임자가 누군지 알아챈 모두는 쏜살같이 달려와 우리에게 뛰어들었다. 그리 넓지 않은 개울 위에 걸쳐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나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은 산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앞쪽으로는 기다란 베란다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었고 뒤쪽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집 가운데로는 약간 폭이 있는 마루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방들이 있었다. 마루 양끝은 그대로 바깥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산 사람들은 개 통로라 불렀다. 개들이 주로 그곳으로 들락거렸기 때문이다. 이 마루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부엌 겸 식당 겸 거실로 쓰는 커다란 방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쓰는 침실이었다. 남은 하나는 내 방으로 쓰기로 했다. 히코리 나무로 만든 테두리에다 사슴 가죽을 잘 묶어서 만든 침대는 부드럽게 쿨렁거렸다. 침대에 누우니 열린 창문으로 개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귀신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울컥 엄마 생각이 나고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널따란 치맛자락을 마루에 걸치고 흰 머리가 많이 섞인 따은 머리를 어깨에서 무릎으로 늘어뜨리고 앉아 계셨다. 할머니도 나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윽고 할머니가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숲도 가지를 스치는 바람도 이젠 모두 그가 온 걸 알지. 아버지 산이 노래 불러 맞아준다네. 아무도 작은 나무를 무서워하지 않아. 작은 나무가 착한 걸 아니까 모두가 소리 높여 노래하지. 작은 나무는 외톨이가 아니야. 장난꾸러기 라이나도 졸졸졸졸 물소리 울리며 즐겁게 춤추며 산을 내려간다네. 내 노래 들어봐요. 우리 형제가 찾아왔어요. 작은 나무는 우리 형제. 작은 나무가 여기 있어요. 어린 사슴 우수디도 메추라기 미네리도 까마귀 가그까지 노래 부르네. 작은 나무는 상냥하고 강하고 용감하다네. 작은 나무는 절대 외톨이가 아니야.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자 나도 바람이 제잘거리고 시냇물 라이나가 내 이야기를 노래 부르며 형제들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노래 속의 작은 나무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산 형제들이 날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걸 보니 기뻤다. 그래서 나는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자연의 이치. 난로에서 옹이 많은 소나무 땔감이 타닥타닥 기름 튀기는 소리를 내며 타는 동안 가냘픈 몸집의 할머니가 저녁마다 흔들의자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목하신 한 켤레를 만드는 데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할머니는 먼저 칼로 사슴 가죽을 찢어서 끈을 만든 다음 빙 돌아가며 테두리를 꿰맸다. 이렇게 해서 구두가 완성되자 이번에는 그것을 물에 담갔다. 이 젖은 구두를 신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를 말리는 일은 내 몫이었다. 이렇게 말리면 신발이 발에 딱 맞아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그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멜빵바지를 입고 잠바 단추를 잠그고 나는 드디어 목화신 속에 가만히 발을 집어넣었다. 주위는 아직 어둡고 추웠다. 나뭇가지를 뒤흔드는 아침바람조차 불지 않는 이른 시각이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깨워주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남자란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벽에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눈을 뜬 것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예, 할아버지. 내 목소리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레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개들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너희들은 그냥 있거라 라고 지시했다. 개들은 꼬리를 사리면서도 졸라대듯이 코를 킁킁거렸다. 모두는 컹컹 짖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어느 개도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았다. 모두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빈 털을 빠져나가는 우리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도 시냇가 둑길을 따라 만들어진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올라가 본 적은 있었다. 꼬불꼬불 구부러진 그 길을 따라 더듬어 가다 보면 꽤 널찍한 풀밭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마구간을 지어 노새와 소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그쪽 길로 가지 않고 곧장 오른쪽으로 꺾어지더니 산 허리를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이 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그렇듯이 꽤 가파른 경사를 이루면서 위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급한 경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종종 걸음으로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인 돼지 모노라가 내 목화신을 통해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기서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밀쳐 올라오고 저기서는 기우뚱하거나 움푹 들어간 그녀의 존재가 내 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혈관처럼 그녀의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뿌리들과 그녀 몸 깊숙이 흐르는 수맥의 생명력들도 어찌나 친절하고 부드러운지 그녀의 가슴 위에서 내 몸이 통통 뛰는 것 같았다. 모두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차가운 공기 탓에 내 입금은 뿜어져 나올 때마다 작은 구름을 이루었다. 저 멀리 아래쪽에 개울이 놓여있는 게 보였다. 벌거벗은 나뭇가지 아래로 이빨처럼 자라난 고드름에게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더 높이 올라가니 길바닥에도 얼음이 깔려 있었다.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 회색빛이 사방을 뒤덮었다. 할아버지가 멈춰 서서 길섭 쪽을 가리켰다. 여기가 야생 칠면조가 다니는 길이야. 한번 보련. 나는 쪼그리고 앉아서 그 작은 발자국들을 보았다. 그것은 가운데 동그란 자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줄무늬 모양이었다. 이제 덫을 놓아볼까? 길을 따라가던 할아버지는 얼마 안 가 그리 깊지 않은 구덩이를 찾아냈다. 우리는 먼저 구덩이 위에 수북이 쌓인 나뭇잎부터 치웠다. 그러고 나자 할아버지는 긴 칼을 끄집어내서 눅눅한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파낸 흙은 낙엽들 사이에 뿌렸다. 가장자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덩이가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우리는 나뭇가지들을 끌고 와서 그 구덩이에 걸쳐놓고 그 위에 나뭇잎 한 무더기를 뿌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 긴 칼로 야생 칠면조가 다니는 길에서 구덩이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작은 도랑을 파더니 주머니에서 붉은 인디언 옥수수 알갱이들을 꺼내 도랑을 따라 쭉 뿌려나갔다. 구덩이 속에도 옥수수 한 움큼을 던져 넣었다. 자, 이제 가자. 할아버지는 다시 숲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리가 내린 것처럼 땅에서 솟아오른 얇은 얼음들이 발밑에서 부서졌다. 맞은편 산이 훨씬 가까워졌다. 그럴수록 골짜기는 가늘고 길게 갈라져서 저기 까마득히 발 아래로 멀어졌다. 그 갈라진 바닥에는 칼날 같은 시냇물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낙엽 위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침 아침 해님이 산 꼭대기로 머리를 내밀어 계곡 전체에 첫 햇살을 비추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건빵과 사슴고기를 꺼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했다. 산 꼭대기에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하늘 위로 솟구쳤고 얼음에 덮인 나뭇가지들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렸다. 아침 햇살은 물결처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밤의 그림자들을 천천히 벗겨가고 있었다. 정찰을 맡은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날카롭게 깍깍 3번 울었다. 아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였으리라. 이제 산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천천히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품으로 토해낸 미세한 수증기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해가 나무에서 죽음의 갑오신 얼음을 서서히 벗겨감에 따라 산 전체에서 살랑거리고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아침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를 일으키는 것에 맞추어 산의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다. 밤의 그림자는 이제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나더니 그리 넓지 않은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뒷걸음질 쳤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 풀밭은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 풀밭은 산의 품속에 폭 안겨있는 모양새였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메추라기들이 퍼덕거리고 날아다니면서 풀씨를 쪼아먹고 있었다. 다시 손을 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얼어붙은 듯한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 멀리 하늘 가장자리 쪽에서 얼룩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그림자가 자기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날아오던 그 새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산 허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스키 선수처럼 순식간에 나뭇가지 끝이 하늘 위로 날아온 그 새는 날개를 반쯤 접더니 마치 갈색 총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메추라기를 향해 날아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셨다. 저놈은 탈콘 메란다. 메추라기들이 후두두 날아오르며 잽싸게 숲 쪽으로 달아났다. 한데 그만 한 마리가 지치고 처지고 말았다. 매는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깃털이 하늘로 흩어지고 2마리 새는 한데 엉켜 땅으로 떨어졌다. 매의 날카로운 부리가 메추라기를 연방 쪼아댔다. 잠시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매의 발톱에는 죽은 메추라기가 쥐어 있었다. 매는 다시 산허리 쪽으로 날아가더니 아득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말이다. 슬퍼하지 마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탈콘맨은 느린 몸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들을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땅쥐들을 주로 잡아먹는 것도 탈콘매들이란다. 말하자면 탈콘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다. 할아버지가 칼로 땅을 파더니 부드러운 뿌리를 뽑아냈다. 껍질을 벗기자 겨울용으로 비축된 즙이 방울져 솟아올랐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 두꺼운 쪽을 나에게 주신 할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이치란 거야.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흑표범인 파코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너도 꼭 알아두어야 하고. 여기까지 말한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꿀버린 TV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로키한테 뺏기기도 하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걸 빼앗아 오고 싶어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놈의 말과 깃발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야.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는 없어. 우리는 산길을 따라 왔던 길을 도로 내려왔다. 야생 칠면조 함정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벌써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었다. 아직 함정은 보이지도 않는데 칠면조 소리부터 들렸다. 칠면조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제놈들도 어지간히 놀랐던지 연방 꽥꽥거리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할아버지, 입구가 꽉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나올 텐데 왜 안 그러죠? 할아버지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커다란 칠면조 한 마리를 끄집어냈다. 끈으로 그놈 발을 묶고 난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싱긋 웃으셨다. 칠면조란 놈들도 사람하고 닮은 데가 있어. 이것 봐라.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면서 자기 주위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 보려고는 하지 않아. 항상 머리를 너무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지. 그 버스 운전사처럼요? 나는 할아버지를 몰아세우던 그 버스 운전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버스 운전사? 의아한 얼굴로 되묻던 할아버지는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구덩이 속에 머리를 넣어서 또 다른 칠면조를 꺼내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웃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래, 그 버스 운전사처럼 그 사람도 지금 이 칠면조처럼 꽥꽥거려 됐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작은 나무야,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란다.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단다.
할아버지는 다리를 묶은 칠면조들을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모두 6마리였다. 그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이는 대충 다 비슷한 것 같다. 부리 두께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우린 3마리면 충분하니까 작은 나무야, 네가 골라보렴. 나는 그놈들 주위를 빙 돌다가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놈 한 놈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았다. 신중해야 했다. 결국 나는 손과 무릎으로 땅바닥을 짚고 칠면조들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새 놈을 집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머지 3마리의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저 아래쪽 산 허리로 달아나 버렸다. 남은 3마리 중 2마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가 다른 1마리를 가리켰다. 저놈은 네가 가져갈 수 있지? 예, 할아버지. 대답은 했지만 과연 내가 잘해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뼈가 두드러진 할아버지 얼굴에 장난스런 웃음이 서서히 번져갔다. 네 이름이 작은 나무가 아니었더라면 작은 매라고 했을 게야.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길을 내려왔다. 칠면조가 무거웠지만 어깨를 누르는 무게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해는 벌써 저편 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가 나뭇가지들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 덕분에 앞길은 황금빛 줄무늬로 어른거렸다. 이렇게 늦은 겨울 오후가 되면 바람도 자게 마련이다. 앞서가던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도 그 이치란 걸 배운 것이다. 지는 겨울에 받으며 산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난 발자국 따라 걷다 보면 오두막집으로 이어지지 야생 칠면조 다니는 길로 이게 바로 체로키의 천국이라네. 산 꼭대기로 눈 들어 아침의 탄생 지켜보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는 바람의 노래 들어보렴. 대지인 모노라에서 생명이 솟는 걸 느껴보렴. 그럼 체로키의 이치를 알게 될 거야. 새벽이 올 때마다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리니 모노라의 지혜를 배우면 체로키의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와 조지 워싱턴. 그 겨울 동안 우리는 밤마다 돌 난로 앞에 앉았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루터기 가운데 부분에서 뽑아낸 푸석푸석한 심지를 땔감 삼아 태우다 보면 두껍게 달라붙은 송진이 타닥타닥 탈 때마다 불꽃들이 튀고 일렁거렸다. 그러면 반대쪽 편에 벽에 비친 우리 그림자가 늘어났다가는 줄어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괴상하게 커지는가 하면 또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마치 환상 속의 그림을 보는 듯 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일렁이는 불꽃과 춤추는 그림자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읽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이 침묵을 깨는 사람은 대개 할아버지였다.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 밤이면 할머니는 석유 등잔을 켜놓고 우리에게 책을 읽어주셨다. 등잔을 켜는 건 우리에게 일종의 사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던 건 물론 나 때문이었다. 석유 기름은 정말 조심해서 아껴 써야 했다. 할아버지와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척촌을 다녀오곤 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무 뿌리를 잘라 만든 뚜껑으로
통 주둥이를 눌러 막은 석유통을 들고 왔다. 그 일은 내 몫이었다. 나는 오는 도중에 한 방울의 석유도 흘리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다. 그 석유통을 가득 채우려면 무려 5센트가 있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도록 그 일을 맡겨두곤 하셨다. 그만큼 나를 믿으셨던 것이다. 개척촌에 갈 때면 할머니가 적어준 책 목록도 항상 함께 가지고 갔다. 할아버지는 그 목록을 도서관 사서에게 보여주고 할머니가 반납하라고 보낸 책들도 돌려주었다. 할머니는 현대 작가들 이름은 잘 모르셨던 것 같다. 그 목록에는 항상 셰익스피어 씨의 이름만 적혀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작품명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가 읽지 않은 셰익스피어 작품이면 뭐든 괜찮았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와 도서관 사서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실랑이가 자주 벌어지곤 했다. 우선 사서는 책장에서 셰익스피어 책을 꺼내와서 그 제목을 할아버지에게 읽어주었다. 제목만 듣고서 할아버지가 기억해내지 못할 때는 한쪽 정도를 읽어주었다. 할아버지가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서너 쪽까지 읽는 일도 종종 있었다. 간혹 내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기억이 날 때면 나는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며 우리가 이미 읽은 책이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일종의 기억력 시합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할아버지는 내가 알아내기 전에 먼저 말하려는 듯 애를 쓰곤 하셨다. 하지만 결국 알아맞히는 건 언제나 내 쪽이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사서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처음에는 약간 신경질적이던 그 사서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읽지도 못하는 책을 왜 빌려가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읽어준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부터 그 여자는 우리가 읽은 책 목록을 특별히 따로 만들어 보관했다. 또 무척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번은 그 여자가 나한테 빨간 줄무늬가 있는 막대 사탕을 주었다. 나는 밖에 나올 때까지 먹지 않고 두었다가 2조각으로 잘라 할아버지와 나눠 먹었다. 할아버지는 작은 쪽을 짚으셨다. 내가 정확하게 똑같이 2조각으로 자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전은 항상 빠뜨리지 않고 빌렸다. 사전의 첫 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단어씩을 외우는 것이 할머니가 내게 내준 숙제였다. 이 일은 나에게 상당한 고민거리였다.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외운 그 단어들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한 주 동안 외운 단어란 게 모두 똑같이 A면 A, B면 B로 시작되는 것밖에 없을 때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다른 책들을 빌린 적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로마 제국 멸망사였다. 그리고 셸리나 바이런의 시도 있었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서가 함께 빌려줘서 읽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기다랗게 꼰 머리를 마루 위까지 늘어뜨린 채 책에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천천히 읽어가노라면 할아버지는 흔들 의자를 앞뒤로 천천히 흔들며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가 갑자기 딱 멈춰 서면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이야기가 한창 재미있어지는 때였다. 할머니가 맥베스를 읽어줄 때는 오래된 성과 마녀들이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우리 집 벽에 모습을 비추곤 했다. 겁에 질린 나는 할아버지 흔들 의자 옆으로 바싹 붙어 앉았다. 할머니가 칼부림이 일어나는 장면을 읽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의자 흔드는 것을 멈추고 맥베스 부인이 여자답게 처신하고 남편 맥베스가 정당하게
하려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너무나 숙녀답지 못하다. 어떻게 그런 여자가 숙녀라고 불리는지 납득을 못하겠다. 우리가 처음으로 열심히 맥베스를 읽을 때 할아버지의 의견은 이랬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할아버지는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여자가 뭔가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예전에 발정난 암사슴을 본 적이 있는데 상대인 숫사슴을 찾아내지 못하자 머리에 피가 끓어 미친 듯이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더라. 섹스피어 씨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으니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된 건 남편 탓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점이 있다. 사실 맥베스 씨는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이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으셨지만 결국 가장 큰 잘못은 맥베스 부인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다. 이 여자가 발정이 났을 때의 초조감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게 그 이유였다. 줄리어스 시저가 죽는 장면에서 할아버지는 시저 편을 들었다. 시저 씨가 한 일마다 모두 편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또 사실 시저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알 방도도 없지만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비열한 인간들이다. 일부러 친구를 넘어뜨리고는 떼거지로 몰려들어 칼로 찔러 죽이다니. 시저 씨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해서 타협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할아버지가 워낙 심하게 흥분하시는 바람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달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머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시저의 편이다. 그러니 당신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어쨌든 그건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 왈가왈부 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할아버지를 설득하셨다. 하지만 진짜 골칫거리는 조지 워싱턴과의 만남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 사람인 할아버지에게는 일종의 천적이 있었다. 게다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할아버지는 가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디언이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적들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안관이든 주나 연방의 밀주 감독관이든 정치가이든 가릴 것 없이 할아버지에게 그것들은 모두 법이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권력만 휘두르는 괴물을 뜻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위스키를 만드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기 전에는 다 자란 어른으로 두 발로 우뚝 선 사내였노라고 하셨다. 할아버지에게는 위스키 만드는 것이 왜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는 사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촌은 결국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갔다고 한다. 그 사촌은 항상 자기가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법률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에다 투표하면 제대로 고쳐질지 한 번도 정확하게 집어내지는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 사촌이 자기 고민거리를 해결하려고 어느 쪽에 투표하는 게 좋을지를 너무 걱정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무덤으로 가고 말았다고 믿고 계셨다. 사실 그 사촌은 그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술주정꾼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사촌이 죽은 게
정치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가는 역사상 모든 살인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의견이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 나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 쓴 그 낡은 역사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때 나는 할머니가 조지 워싱턴이 인디언과 싸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간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조지 워싱턴의 좋은 부분만을 읽어서 할아버지에게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거다. 사실 할아버지는 앤드류 잭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고 내가 기억하는 한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인 정치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조지 워싱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치가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에 사로잡혀 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할머니가 무심코 주세 부분을 읽고 말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조지 워싱턴이 위스키 제조업자들에게 주세를 부과하려 하고 허가를 받아야 위스키를 제조할 수 있게 만들려는 대목을 읽었다. 또 할머니는 토마스 제퍼슨 씨가 조지 워싱턴에게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언덕배기의 작은 밭들기밖에 없기 때문에 평지 대토지 소유자들처럼 많은 옥수수를 기를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도 읽었다. 또 할머니는 제퍼슨 씨가 산 사람들이 수확한 옥수수로 수입을 올리려면 위스키를 만드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고 말하는 대목도 읽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세를 신설했다. 이 대목은 할아버지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가 멈추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얼빠진 듯한 얼굴로 난로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다. 일이 잘못됐다고 느끼신 할머니는 책 읽기는 그만두고 일어나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러고는 허리에 손을 둘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더니 침실로 데려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충격 또한 할아버지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컸다. 한 달쯤 후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안 것이 이때였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마차 바퀴자국을 밟으며 길 한가운데로 걷다가 나중에는 길 섭으로 걸어갔다. 때때로 차들이 우리 옆을 지나쳐 갔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다. 할아버지가 차를 얻어 타고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우리 옆에서 멈췄다. 유리창이 달리지 않은 무게차였는데 지붕에 네모난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안에 탄 사람은 정치가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남자가 몸을 밖으로 쑥 내밀고 서두르는 듯한 음성으로 고함을 질렀다. 타고 가시겠소? 그런데 잠시 가만히 서 있던 할아버지가 고맙소 라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나더러 뒷좌석에 타라고 손짓을 하셨다. 차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길을 지나간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화살처럼 똑바로 앉아 계셨다. 하지만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앉기에는
할아버지 키가 너무 컸다. 등 구부리는 걸 싫어하는 할아버지는 결국 등 줄기를 쭉 편 채로 바람막이 쪽을 향해 상체를 구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앞쪽 도로를 살펴보는 자세이기도 했지만 또 차 안의 그 정치가의 운전 솜씨를 관찰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다. 그 정치가는 할아버지의 그런 자세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마침내 정치가가 입을 열었다. 마을까지 가십니까? 그렇소. 다시 차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갔다. 그러다가 잠시 후 농부이신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주립사범대학 교수입니다. 그 말투로 보아 그 사람은 자신이 교수라는 사실이 꽤 자랑스러운 듯 했다. 나는 놀라긴 했지만 정치가가 아니라서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계셨다. 인디언이십니까? 그렇소. 아하, 그 사실이 나와 할아버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교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교수에게 머리를 돌려 물으셨다. 조지 워싱턴이 위스키 만드는데 세금을 물린 걸 알고 있어? 누가 봤으면 할아버지가 교수를 몸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했을 거다. 주세요? 교수가 놀라며 굉장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렇소, 위스키세. 갑자기 교수의 얼굴이 벌개졌다. 교수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위스키에 세금을 매긴 일에 이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조지 워싱턴 장군 말입니까? 아니, 그럼 딴 사람이 또 있어?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다. 나도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교수의 말투가 더더욱 수상쩍은 느낌을 갖게 했다. 할아버지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교수는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있었다. 차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할아버지는 바람막이 유리 너머로 도로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왜 할아버지가 차를 얻어 탔는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말투였다. 그럼 워싱턴 장군 머리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건 알고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많은 전투를 치렀는데 한 번쯤 총알이 옆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요. 교수는 할아버지에게 얼굴도 돌리지 않고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하자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러니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수는 말을 더듬었다. 개척촌 입구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교수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가려던 곳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하는 곳이었다. 길섭에 내려선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교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교수는 인사가 끝나길 기다릴 새도 없이 흙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허둥지둥 차를 몰고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저런 족속들은 본래 예의가 저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할아버지는 그 교수가 수상쩍게 행동했으며 교수로 위장한 정치가일지도 모른다는 내 말에 동의하셨다. 정치가 중에는 자신이 정치가가 아닌 채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놈들이 많다. 하지만 저 사람이 교수라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교수들 중에도 미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 말씀이셨다. 또 할아버지는 어느 땐가 한번 조지 워싱턴 머리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위스키에 세금을
매기는 것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할아버지에게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노새에게 머리를 챈 뒤로는 정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비록 때때로 삼촌이 그 사실을 참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한 번은 이웃집 남자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마누라와 할아버지 삼촌이 한 침대 속에 누워 있더란다. 그 이웃집 남자를 본 할아버지 삼촌은 네 발로 기어서 뜰로 뛰쳐나가더니 돼지처럼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진흙을 집어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일부러 미친 채 하는 건지 진짜 미쳐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웃집 남자는 특히나 더 그랬다. 할아버지 삼촌은 오래오래 사시다가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으셨다. 어쨌든 조지 워싱턴이 총알에 맞았을 거라는 할아버지의 해석은 나한테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야 그가 일으킨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모두 330쪽 분량인데 오늘 읽은 것이 한 40쪽 분량 되네요.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